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보통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고 또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만약 남녀가 헤어지게 될 경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둘 중 한 명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고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와 관련한 그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법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양리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배드 파더스예요. 예,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평론가님. 배드 파더스, 나쁜 네. 아빠란 얘기잖아요. 네. 그 반대 좋은 아빠는 제가 아빠니까 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좀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아빠. 예, 권위주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아이들의 미래를 뭐 아빠가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너의 소질은 뭐지? 아빠가 보기엔 그림 잘 그리는데 글을 잘 쓰는데 하면서 인생의 동반자 같은 거죠. 네. 저희 아들아이가 이 생애 주기, 성장기에 따라서 스포츠가 바뀌어요. 어릴 땐 야구하자. 그럼 네. 아빠 캐치볼 해줘야 되고 네. 좀 크니까 축구하자. 축구. 축구 해줘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농구하자. 그 돈 많이 농구하는데 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아빠의 체력과 역행하는 점점 격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쓰는 시기니까 그걸 이제 아빠가 같이 친구처럼 놀아주려니까 이게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좋은 아빠는 친구 같은 친구 아빠인데 같은 아빠.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네. 우리 양림 변호사님은 뭐 저는 뭐 슈퍼맨 같은 아빠? 왜냐하면 네. 이렇게 딸들은 아빠가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져요. 그쵸, 존재만으로도. 그쵸.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실 평생을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유 부담스러워. 아니 심적 의지를 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되게 슈퍼맨 같이 딱 버티고 있으면 네. 굉장히 든든하죠. 네, 자 본격적으로 이럴 때 이런 법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먼저 보시죠.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아. 빨리 와줘. 지금 엄마랑 아빠랑 밥 먹는 중이야. 양수 터졌으면 병원을 가야지 왜 날 찾아?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애 처음 낳는 것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인데 내가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 밥 다 먹고 병원으로 바로 갈게. 평소 가정일을 등하시하던 모른채 씨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에도 아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고 결국 유사연 씨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두 분은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평소 낚시에 빠져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생활비 조금 주는 것 이외에는 가장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과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할 말 있으신가요? 아니, 낚시는 취미 생활인데 그거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 참 어이가 없네. 그리고 애도 내가 매번 시켰잖아. 이거 왜 이래? 내가 임신 통증이 심할 때 그것도 부탁해서 해준 거였잖아. 결국 갈라서게 된 두 사람. 아이는 엄마인 유사연 씨가 맡아 키우고 모른채 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1년 후. 사장님, 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아참, 내일 아이 생일이라고 했죠? 이 케이크 갖고 가서 아이 주세요. 축하한다고도 전해줘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 면접 교섭하는 날인데 사랑이 선물을 사올까? 혹시 안 사오면 사랑이가 실망할 텐데 문자라도 하나 보내놔야겠다. 내일 사랑이 생일인 거 아시죠? 면접 교섭할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오세요. 사랑이는 리본 머리핀을 갖고 싶어 합니다. 뭐야. 거기다 도망가겠네. 무슨 문자야? 야, 진동으로 좀 해놔라. 미안. 뭐야, 진짜 짜증나게. 에이씨. 내일 못 가. 일해야 해. 그럼 미리 얘기라도 좀 해주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온종일 아빠만 기다릴 뻔했네요. 앞으로는 못 오는 상황이 생기면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6개월 동안 양육비가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어요. 챙겨서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이씨, 돈이 남아 도는 줄 아나. 지난 6개월간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모른 채 씨. 때문에 유사연 씨는 아이 셋을 돌보는 와중에도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판결받았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모른 채 씨는 아무 죄가 없는 걸까요? 아, 봤습니다. 잘 내용을. 예. 잘 못 봤습니다. 예. 화가 나네요. 아, 저도 화가 나는 같은 네네, 네. 뭐랄까 남자 입장 또 아빠 입장에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는 일단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하고 이제 법원에서 이혼했으니까 당신이 양육비를 줘라 이렇게 뭐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 네네. 이행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최악의 아빠는 뭐냐면 가학하는 아빠, 때리는 아빠. 또 이제 꼭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아이를 상처를 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폭언일 수도 있고요. 그 위에 나쁜 아빠가 무책임한 아빠예요. 네. 지금 완전히 무책임한 아빠잖아요. 어떤 그 돈,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부터도 무책임하고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스킨십을 하는 것도 무책임하고 정말 화나는 아빠를 봤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아, 정말 화가 나는데 저는 사실 사건들을 하면서 이런 아빠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사건들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론 아빠만으로 국한시키기 물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양육권이 엄마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양육비 문제나 이제 저런 면접교섭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네. 그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소홀하게 된 아빠 법적으로 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끝까지 받아내야죠. 끝까지.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명령을 한 거니까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이미 이혼 소송을 막 거치면서 사실은 뭐 많이 몸과 마음도 지쳐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양육비 그걸 받으려고 6개월치 받으려고 또다시 그 긴 소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많이들 주저를 하시는데 그런데 받아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 6개월 동안 미지급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이제 일시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하도 안 줘서 그것도 엄마가 일시급으로 그러면 이걸 다 주세요라고 이제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쭉 보고 아 이거 지급 안 했네. 한 번에 이거 지급하세요라고 명령이 나왔는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 또 알립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다만 30일 이내에 감치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잡아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최선의 뭐 처벌이라면 처벌이랄까요? 그런 것이고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제 생각은 막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뭐 내 자식이지만 내 눈에 자꾸 멀어지니까는 한편으로는 그 돈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이혼을 할 때 양육은 뭐 엄마가 하세요. 그리고 양육비는 아빠가 지급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토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많이들 다툼을 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되게 그럽니다. 내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법원에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요. 엄마가 키워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기 이렇게 좋은 환경이 우리는 조성이 돼 있다라고 이제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놀이방 같이 이렇게 카페 같이 이렇게 따뜻한 사실 공간을 꾸며놓고 거기에 이제 가정법원 내에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편안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평소에 엄마가 뭐 해줬어? 아빠가 뭐 해줬어? 뭐 누가 더 좋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아이의 의중을 파악하고요. 네. 그걸 이제 보고서를 써서 이제 판사님께 제출을 하면 판사님이 그걸 보고 아이의 정서적으로
아빠랑도 가깝구나 내지는 엄마랑도 가깝구나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많이 되죠. 저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어요. 너무 마음 아프죠 사실. 예,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럼요. 책임지고 아이를 절대 사랑하고 안 되죠.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예. 그러면은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세요라고 법원에 결정이 나면은 그 금액도 산정된 기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가정법원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양육비 지급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 부모의 합산 소득이 얼마냐, 그리고 아이의 연령이 얼마냐로 이렇게 쭉 표를 만들어서 딱 그 합산 소득과 아이의 연령이 교차하는 딱 그 지점에 해당하는 그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선에서 일정 구간에서 양육비 지급을 하라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물론 부모 소득이 여기 표에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많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양육비 지급해야 되는 그 액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평론가님, 그렇게 양육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육비 지급을 말씀하신 것처럼 못 받는 분 굉장히 많죠. 현실은요, 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엄마가 키우고 아빠 쪽에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사실 정기적이라 하면 매월 양육비가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수가 전체 이혼 가정의 5.6%에 불과. 10%도 안 돼요. 안 돼요. 받는 사례죠, 지금? 네네, 받는 사례. 그러니까 100명의 이혼한 아이 키우는 엄마 중에 불과 5.6명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한 받는다. 5명 정도만, 6명 정도 네네.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뭐 간헐적으로라도 그럼 2-3달에 밀려서 주기도 하고 아까 네. 이제 사례에서 봤습니다만 6개월을 밀렸다가 한꺼번에 주기도 하고 그러나 한 푼도 못 받는 가정이 83%예요. 거의 다 못 받아요. 지금 현재. 네. 받으면은 정말 아주 희소한 거예요. 심각해요. 지금 말씀드린 수치 정도도 2013년 버전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혼 가정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전 이 통계부터 국가가 조금 더 매년 정확하게 포착을 해야 양육비를 못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한 좀 필요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80% 이상의 남자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육비 대지급 제도예요. 대지급 제도.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직 도입 검토 중이기는 한데 내용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일일이 다 대응을 하면서 소송을 하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양육비 받는 걸 자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중간에서 양육비를 다 문제 없이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 없이 다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이 아빠든 그러니까 양육비를 내야 되는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그걸 받아내겠다라는 이제 취지인데요. 사실 일부 사람들은 조금은 이거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세금을 걷어서 이혼 가정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쓰자라는 거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사실은 조금 반발이 있기는 했는데 제도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결국 양육비 책임자에게 그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이제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입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물론 아이 아빠가 자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엄마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저는 참 동의하는 바예요. 대지급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고. 예, 우리 평론가님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양육 자체도 힘든데 한부모가 네. 대부분 이제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도 힘든데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안 주고 실랑이를 벌이고 왜 안 주느냐 문자 주고 받다가 전화 통화하고 싸우고 이혼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 거 아닙니까? 안 맞아서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또 싸워야 돼요. 이게 아이 키우는 여성들에겐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상처와 스트레스가 돼요. 감정 노동이에요. 네. 매월 돈 달라고. 정말 딱 시점이 되면 돈이 쏙 따박따박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거의 없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정부가 대신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세금처럼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생겨 있어요.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에
이게 생긴 게 2015년이에요. 네. 3년 동안 대신 받아준 양육비가 27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성과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하면 법률 지원도 해주고 추심을 하기 때문에 마치 채무채권 받는 것처럼 국가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전화하면 미우니까 무시하고 안 준단 말이에요. 아이가 밉다기보다는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서구 사회처럼 쿨하게 헤어졌으면 괜찮겠는데 네. 미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도가 나서서 자, 돈 내실 때가 됐습니다. 얼마 내셔야 됩니다. 안 내시면 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자가 더 많이 가산됩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내는 거잖아요. 네. 세금도 뭐 즐거워서 내는 분은 소수고 마지못해 내는 분이 다수지만 이 의무를 어기면 나는 법률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양육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행관리원이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철저하진 않아요. 네.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처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에 네. 38 세금 기동대라는 있어요, 게 있어요. 있습니다. 네. 유명하죠. 네. 우리는 반드시 행동강령이 있어요. 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낸다. 이거 양육비도 이렇게 받아줘야죠. 네. 그래서 이 엄마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도 해소해줘야 되고 양육비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 받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제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행관리원이 이미 있으니 그 역할을 좀 강화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급할 그 능력이 되는 아빠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급을 안 했으면은 아이는 또 혹시나 그것 때문에 못 먹고 그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도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동 학대라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책임지지 못할 아이를 그렇게 낳아놓고 단순히 엄마에 대한 그런 감정에만 얽매여서 아이에 대해 일절 그 경제적인 지원을 끊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아이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고 정말 못 먹고 못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건 아동학대예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 와서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뭐 아동학대로 처벌을 한다라든지 그런 건 사실 힘들죠. 아, 씁쓸합니다. 국내 사례를 좀 얘기해봤는데 혹시 평론가님 해외에서는 어떻게 좀 해외는 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부르는 용어가 있죠. 절묘한 용어인데 네. 히트 앤드 런.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자긴 튀는 겁니다. 아빠들이. 네. 이 히트 앤드 런 야구에선 좋은 용어지만 현실에선 나쁜 용어인데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 해외 사회에서 보니까 이혼 서너 번 하면 인생이 정말 파탄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서너 번씩이나. 그러니까 책임을 그렇게 많이 져야 되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 책임을 끝까지 지라는 얘기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지만 또 이제 독일, 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한데 첫 번째로는 양육비가 밀려요. 지급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외를 못 나갑니다. 아. 예, 여권을 무효화시켜 버려요. 또는 자동차 라이센스를 금지시켜 버려요. 네. 그럼 운전도 못 하고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해서 결국은 이 양육비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못 한다, 운전도 못 한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가 대납하고 구상권으로 받아내는 게 아주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네. 정부가 급한 양육비가 없어서 이제 생계 육아 환경이 어려운 집에 돈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그 양육비를 내야 할 아빠에게 받아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가가 대신해 줍니다. 지금 독일이 그렇고요. 미국의 일부 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엄격한 곳들도 있죠. 심지어는 뭐 징역을 사는 곳도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뉴질랜드 같은 곳은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생명이 지금 내가 내 책임을 안 짐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방치됐을 수 있거든요. 아까 아동학대 얘기하셨지만 가장 큰 아동학대 중에 하나가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학대예요. 혼자 놔두면 부모가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룰에서는 상당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다. 이걸 좀 우린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가에서도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참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거린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 하는데 실사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도 정말 국가에서 책임을
줘야 되지 않나 통감해야죠. 싶습니다. 예. 또 한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남성들을 이렇게 알리는 뭐 사이트가 있다고 네네.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하고 맥락이 딱 맞는 건데 네. 이게 배드 파더스, 네. 나쁜 아빠들 사이트를 민간이 만든 겁니다. 맞아요. 사실 이거 법적으로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네. 여기 계시지만 네네. 양육비가 일정 기간 밀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정부 기관이 아닌데 그 사람을 여기다가 현상 수배를 해요. 그럼 얼굴, 신원, 이름 이렇게 다 게재되는 거예요. 네. 나이.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지금 배드 파더스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거든요. 지금까지 한 20여 명 정도가 여기 공개 수배가 됐습니다. 네. 그런 유명인들도 등장을 했어요. 아이고. 예를 들면 뭐 야구 선수 최희섭 선수 네네네. 같은 경우가 이혼했는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네. 아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해서 여기 게재된 거예요. 게재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아이 엄마와 연락처가 잘 이제 교신되지 않았다라든가 다른 이유,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 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최희섭 선수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밀린 양육비를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줍니다. 근데 내려지지 않고 계속 떠 있으면 마치 성범죄자와 크게 다르지 네네네. 않게 사회적인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지금 꽤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여기 얼굴이 올라간 사람이 양육비 미지급 아빠가 소송을 하면 또 이쪽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씁쓸합니다. 정부가 꼭 좀 나서서 해결을 좀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줄 평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리차드 도킨스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정했냐면요. 우리는 선대의 유전자를 후대에게 전해주는 역할, 캐리어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그게 인간의 존재 이후에 거의 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대 유전자를 받아서 제가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유전자를 전해줬어요. 조상 대대로의 생명을 준 유전자를. 네. 그럼 그 아이가 건강하게 한 사회인으로 자라게 돕는 것이 적어도 아빠와 엄마의 역할 아니겠느냐. 헤어지는 것은 개인의 사유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아이에 대한 책임은 어른으로서 꼭 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책임, 의무, 네, 해야 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남편은 아닐 수 있지만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뭐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사실은 뭐 남편이 아닌 그냥 다시 솔로가 돼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본인이 낳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 이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좀 책임을 다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아이가 엄마랑 혼자 지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처인 것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이의 부담과 힘든 그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네. 아빠는 적어도 되지 말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말씀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마음이 아프고 네, 씁쓸합니다. 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아이와 아빠의 교감이 아이 사회성과 뇌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빠와 몸으로 놀 때 배출되는 그 엔돌핀은 아빠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애착 형성 및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발달 관계를 떠나서 최소한 육아는 엄마의 목, 아빠는 선택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필수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